먼저 코로나19에 이어 이번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호남 주민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구례를 직접 찾아 지원을 약속하신 만큼 저 또한 여러분들께서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당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있었을 때 초기에 지나치리만큼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조기에 진압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때도 한국은 왜 이렇게 검진을 많이 해?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검진을 했고 결국 방역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안정적 당 관리나 차기 대선의 안정적 관리라는 말은 그만둡시다. 지지율 하락이라는 신호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만 진짜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엄중한 인식 속에서 강한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따라서 당원들이 뭉치면 뭉칠수록 강한 정당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당원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당원의 권리가 강화되고 새로운 당대표는 당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새로운 당의 비전은 정당을 온전히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새로운 조치, 즉 정당 뉴딜을 통해서 달성될 강한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강해진 정당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부여한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검찰, 정보기관, 국회 등 권력기관 개혁, 언론 관련 제도 개선 등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원은 이미 300만 명입니다. 당원 한 명당 10명씩 설득한다면 3천만 명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이 당과 잘 소통하고 내용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굉장히 부드럽고 순탄하게 많은 개혁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강한 정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의 시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 전주에서 당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당원분들께서 소외감을 토로하셨습니다. 전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광주도 그랬고요. 전남도 그랬고 전북도 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런 지역의 소외감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역이 느끼는 소외감의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인구와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은 한 해에 무려 7,800여 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의 수도권 인구 유출의 경우도 심각한데요. 작년 한 해만 7,300명이 유출됐고 이 중 20대가 4,7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경남은 어떨까요? 경남도 한 해에 12,000명씩 순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방은 공동화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각 지역에 위치하면서 지역 경제 및 나라 경제를 뒷받침했던 산업 구조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소재나 부품을 수입해서 가공 조립한 후에 수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등 새로운 산업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능력을 갖춰주면서 이러한 산업 구조에 빨간 등이 켜져 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활력을 잃고 사람들을 붙잡아두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있다. 우리 산업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20년도 넘은 얘기죠. 그러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균형발전이나 산업구조 개편 같은 경우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육정책 어떻습니까? 전국 수험생들을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하고 한 번의 입시로 평생의 서열을 정하는, 그리고 정작 그렇게 어려운 입시 과정을 통과해서 들어간 대학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도 그렇습니다. 저부담 저복지 국가, 그래서 안전망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수년째 지적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고요. 저출생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굉장히 차갑게 우리 당을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무능력하고 부패한 야당과의 싸움만 했을 뿐이지 교육제도 개편 등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진정한 싸움에 대해서는 제대로 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비판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한계입니다. 몇 년 전 IMF 총재가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할 때 한 대학생이 손을 들고 총재에게 물었습니다. 총재님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자 총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사회로 봅니다. 총재의 생각은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마치 집단적인 체면에 걸린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마치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사회로 보인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 자살률 OECD 1위고요. 노동시간 엄청 길고 불평등 심합니다. 노동자의 죽음도 많습니다. 경쟁도 심하고 자식 한 명 낳기가 어려운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정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만 이대로라면 더 이상 우리 사회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짜 싸움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176석을 주신 의미는 검찰개혁 등 당면한 과제들을 완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병들게 했던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보여달라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자신의 미래를 또다시 맡기겠습니까? 지금 인연을 잘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진짜 찾아올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우리 당이 강한 정당이 돼서 주어진 개혁 과제를 국민과 소통하면서 잘 수행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던 과제들을 차곡차곡 풀어가면서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같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십시오.